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협회 규정상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보아 수수가 제한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객한테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요. 이익을 받는 것, 이익을 수령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제공이나 이익 제공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뭐 예외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1번 매매 정보, 주문 집행 등을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그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가서 이렇게 뭐 그 매매 정보 보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 그냥 공짜로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비용이 들어가고 사실상 돈이 들어가는 거지만은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는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 2번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 분석 자료, 보통 리포트라고 하죠. 리포트도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사실 그 돈 주고 보게 해야 되지만은 이거 그냥 무료로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굳이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 3번 경제적 가치가 5만 원인 물품과 식사 3만 원까지는 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아서 허용하는데 3만 원이 넘어가는 물품과 식사는 그 이익 제공으로 봐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수수가 제한되는 거고요. 4번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아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익 제공으로 보아 수수가 제한되는 것은 세 번째 경제적 가치가 5만 원인 물품 또는 식사 3만 원 이하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아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재산상 이익 제공이 있었지만은 그 사회 상규상 우리 일반적인 상규상 요 정도를 가지고 뭐 이익 그 어떤 뭐 뇌물이나 어떤 불공정한 행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허용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그 인별이나 회사별 한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폐지됐죠. 폐지된 대신에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상 이익 제공하면은 공시 대상이나 내용 방법 등을 공시 대상이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와 관련해서 어떤 내부 통제를 이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행하는 고객의 계좌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그렇죠? 계좌통합은 예탁 자산 평가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동안 어떤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합 계좌로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는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계좌를 폐쇄할 수 있죠. 계좌 통합하고 계좌 폐쇄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서 아셔야 됩니다. 계좌 폐쇄는 투자자가 폐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는 날부터 6개월 경과하면 또 폐쇄할 수 있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예수금 중 현금 예탁 필요액은 고객 예탁금 이용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네요. 현금 예탁 필요액은 고객 예탁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여기서 고객 예탁금 이용료라는 것은요, 그냥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 보통 은행 같은 경우도 어떤 통장에 돈이 계속 오랫동안 있으면은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투자 상품의 계좌에서도 투자하고 남은 돈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조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객 예탁금 이용료입니다. 그런데 현금 예탁 필요액은 유지증거금의 어떤 50%는 현금으로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객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 4번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의 투자자가 매매 거래의 재개 등을 유추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및 통합계좌의 해제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핵심 포인트에 고객 예탁금 이용료 지급 대상이 되는 거 있죠. 위탁자 예수금,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수금, 장내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이런 것만 가능하고 현금 예탁 필요액은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탁자 예수금이라는 것은 주식 투자하고 남은 돈을 위탁자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예수금이라는 것은 펀드 투자하고 남은 돈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예수금은 그 장내 파생 상품 거래하고 남은 현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공여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증권은 보통 증권사에서 대출할 때, 신용공여가 그냥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할 때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든요. 근데 모든 증권을 담보 가치 있는 증권으로 보는 건 아니고 담보로 가능한 증권은 주로 상장된 증권입니다. 대부분 비상장된 증권은 안 되고요. 상장된 증권이라도 예를 들어 좀 위험성 있는 상장 증권은 뺍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에 편입되거나 예를 들어서 그 위험 경고 종목이라든지 투자 위험 종목 이런 것들 투자 경고 종목이라든지 투자 위험 종목 같은 경우는 안 되고요. 그리고 뭐 ELW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가 제한 폭이 없잖아요. 그 100%잖아요, 거의. 그래서 굉장히 크게 손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상장됐어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상장 주식, 2번 상장 채권, 2번 ETF는 상장 지수 펀드죠.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만 ELW 이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그 담보증권 제한, 담보 불가 증권 나와 있죠. 상장 증권 중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관리 종목 안 되고요. 그다음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다 안 됩니다. 그다음 투자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그 기업보험증권, 뭐 유가증권 상장채권, 투자 등급 미만 받은 거, 투자 적격 등급 미만, 뭐 예를 들어 BB 플러스라든지 BB라든지 CC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주식 워런트 증권, 뭐 신주인수권 표시하는 거, 뭐 예탁 결제에서 의무 보호 예수증인 증권 이런 것들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해외 통화 선물 거래, FX 마진 거래라고 실무에서는 얘기합니다. FX 마진 거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거래 대상은 달러 유로와 엔화, 달러 엔화 등 2종 통화 간의 환율입니다. 동종 통화가 아니라 2종, 서로 다른 통화죠. 서로 다른 통화 간의 환율이 거래 대상입니다. 원화는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2번 유지증거금, 위탁증거금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70%가 아니라 50% 이상입니다. 요 2번이 좀 잘못됐고요. 3번 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 파생 상품 시장 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3번 맞고요. 4번 투자 권유와 상관없이 FX 마진 거래에 따른 투자 위험, 투자 구조 및 성격 등을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FX 마진 거래는 다른 일반적인 상품보다 설명 의무가 더 많이 있고요. 핵심 설명서라는 것을 추가로 제공해야 되기도 하죠.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거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만한 부분은 그 네 번째 거래 방법, 금융투자 회사 명의는 금융투자 명의, 그다음 계산은 투자자의 계산으로 한다는 거,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는 금융투자 회사다. 그렇지만은 투자자가 거기 투자한 경우에는 그 손익은 누구한테 온다? 투자자한테 온다. 투자자 계산으로 한다. 그래서 명의는 금융투자회사, 계산은 투자자 계산으로 한다는 점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방향 포지션 보유 금지. 그러니까 매수 방향, 매도 방향 양쪽으로 가질 수 없고요. 두 개를 갖게 되면 한쪽이 상계돼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포지션을 보유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 의무 강화라고 해서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위험 고지 및 확인 의무, 투자 권유와 상관없이 FX 마진 거래에 대한 투자 위험 등을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된다. 조금 전에 문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 핵심 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한다 했죠.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이런 FX 마진 거래하고 또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공모 파생 결합 증권, 그다음에 그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핵심 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한다고 그랬죠.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 사채의 만기는 3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보통 3개월 이상이요. 다음 2번 조기 상환이 있는 경우 최초 조기 상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기가 최소한 3개월 이상이고 조기 상환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다음 3번 공모 발행의 경우 발행 후 90일 이내에 기초자산의 유동성이 풍부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공모 발행의 경우에는 발행 당시 기초자산의 유동성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4번 금융투자회사는 파생증권 및 파생사채 발행 대금을 해지자산 운용에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데 전용하지 말라는 소리죠. 파생상품이나 파생사채 발행 대금을 해지자산 운용에만 사용해야지 다른 데 사용해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잘못되면 줄 돈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약관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업 영유아 관련된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표준약관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합니다.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약관 금융위원회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2번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금융투자회사는 협회가 정한 표준약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은 반드시 수정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 다시 말하면 해외 펀드 말하는 거죠. 해외 펀드에 관련된 표준약관은요, 반드시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됩니다. 수정하지 말고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협회의 약관 변경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이를 금융위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회가 약관을 심사하는 그런 교환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심사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약관 변경을 통보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위에다가 보고해서 금융당국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금융당국은 아니잖아요. 금융을 규제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협회가 직접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금융위에 보고해서 금융위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표준 약관 사용 및 수정 사용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약관 제정 변경 시 신고, 보통 약관 제정 변경되면은 제정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하고 협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보고입니다.